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법령에서 요구되는 첨부문서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기법 19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19조는 참고로 개별기준 규격이라든지 공통기준 규격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준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 근데 해당 개별기준 규격에 보면 말미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음 장표에서 그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총리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행규칙과 관련해 가지고 법을 읽으실 때 그 밖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보라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시행규칙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표에서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첨부문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USB로 제공해 주셔도 되고 CD 등 전산 매체를 통해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종이나 책자 같은 안내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고 1강에서 배웠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 지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식약처장이 정한 의료기기에 대한 겁니다. 아무 의료기기나 그렇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린 의료기기법 19조. 그 의료기기법 19조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마련할 수 있는 식약처가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고요. 그에 따라서 행정규칙인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해당 의료기기 기준규격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제1조를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의료기기에 대해서 그 적용 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 규격 그리고 뭐래요?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 품질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의료기기 기준규격에도 뭔가 표시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있구나. 예를 들면 밑에 교정용 브라켓이라는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해당 그 내용, 기준규격, 개별 기준규격 말미에 보시면 기재사항이라는 게 나오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 치아에 착용하는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물고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위의 원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합금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위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그 원소명과 함유량에 대한 어떤 거를 기재를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어디에요?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기재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의료기기법 20조 1호부터 3호까지 5호부터 7호까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1강 설명드릴 때 라벨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20조 이제는 라벨에 써야 되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법적 근거가 20조를 말하는 거구나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야? 라벨에도 쓰고 첨부문서에도 쓰라는 거야? 뭘 이렇게 중복으로 쓰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항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내용에 대한 거를 라벨에다 기재를 했다면 첨부문서에서는 쓰지 않아도 돼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뭔가 중복해서 쓰라는 내용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첨부문서에는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 드릴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령에서는 사실상 의료기기법, 일반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똑같은데, 지금 보신 이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라벨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뭔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앞에 의료기기에 요구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체외진단 의료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게 되면 사실상 양쪽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이해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관 또는 저장 방법에 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자, 국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조 공장을 차릴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능력이 되는데 제품을 오히려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에다 맡겨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품질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허가를 받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했던 내가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 의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탁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탁자라고 얘기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을 제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부탁받아서 만드니까 수탁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실제조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국내 제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국내 제조의 경우에 국내 제조업자가 모든 제조 공정을 위탁해서 일부 제조 공정만을 위탁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모든 공정을 다 맡겨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조 의뢰자와 제조자를 구분해서 어디다 써라? 첨부문서에 써라. 그다음에 낱개 모음으로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이 돼 있다. 포장을 뜯었더니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면 최소 포장 단위의 모델명과 제조업성명을 써라. 상호를 써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뭔가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적으면 적어도 이거는 써야 되고 외부 포장이나 첨부문서에 해당 내용을 다 적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설명을 제1강에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요구사항은 첨부문서인데 첨부문서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라벨에다가 이 내용을 기재했을 때는 첨부문서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완전히 이상한 규정은 아닙니다. 멸균하는 제품들은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하는 방법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횟수라든지 하는 제한 내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적절히 기재를 또 하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이 방출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강도라든지 하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또 첨부문서의 작성 연, 월, 일까지는 아니고요. 연, 월을 기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사후관리 관련된 강의 내용에 보시면 재평가라든지 하는 규제가 나옵니다.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다시 평가를 해보고 안전하고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허가증에다가 사용 방법이나 사용시 주의사항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 재평가 규제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첨부문서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첨부문서가 언제적 건지, 그래서 최신의 어떤 첨부문서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첨부문서의 작성 연월을 기재하게끔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기기 특성 등 사용자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기술적인 정보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첨부문서에 대한 기재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어떤 의료기기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허가를 받은 일반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지금 허가를 받기 이전 제품 또는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사용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뭔가 임상을 해봐야 되는, 임상시험을 해봐야 되는 의료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표시기재사항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야 라는 표시. 그리고 제품명과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근데 이게 왜 품목명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품목명은 소분류 명칭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임상시험까지 해야 되는 제품인 거를 고려했을 때 어떤 제품일 가능성이 높죠? 품목명이 명확히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품목명을 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요? 하루라도 빨리 뭔가 개발이 되고 뭔가 좀 더 유용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게 규제당국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명을 반드시 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조 번호를 기재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 연월 일까지 여기는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사용기한을 기재를 할 수 있고요. 보관 및 저장 방법을 기재를 해야 되고, 업자의 상호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 제조를 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가끔 임상과 관련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아직 완벽하게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시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탁 제조를 하시기도 합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명을 포함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임상시험용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 이걸 어디다 표시해야 된다? 첨부문서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벨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행정규칙, 그 식약처 고시에 보면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이 뭐예요? 라벨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첨부문서도 마찬가지, 라벨도 마찬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허가사항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 방법도 그렇고 사용시 주의사항도 그렇고 허가, 인증, 신고된 사용 방법을 기재한다. 사용시 주의사항도 2호에 보시면 과목에 허가, 인증, 신고된 사용시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기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 어떻게 기재하라고 되어 있죠? 자, 허가증에 있는 내용대로 기재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허가를 받을 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하면서 허가를 받으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판매를 할 때 보다 자세한 내용의 사용 설명서를 드려야 사용자에게 뭔가 불편을 드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 첨부문서에는 자세한 사항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 주세요라고 기재를 하고, 이건 사실 권장 사항이긴 합니다. 기재를 하고 구체적인 사용 설명이 들어가 있는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도 됩니다. 다만 첨부문서에는 기본적으로 허가의 내용에 들어갔었던 사용 방법은 기재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개인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용 전 준비사항, 조작 방법, 사용 후 보관 및 관리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 사실 허가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허가 때 이렇게 아예 제목을 달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에 들어가면 사용 전 준비사항, 조작 방법, 사용 후 보관 및 관리 방법 이렇게 구분해서 허가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대로 그대로 쓴다면 지금 행정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대로 기재를 하시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시 주의사항은 왠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고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고라고 하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굵은 글씨 또는 글상자 등을 사용을 해서 다른 항목과는 비교해 가지고 눈에 띄게 기재를 해라.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허가증 기준으로 기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복해서 쓰는 제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고 보수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를 지금 보수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기재를 하셔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용시 주의사항에 기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용시 주의사항에 기재를 하셨으면 중복해서 이거를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다시 기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보수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사이트 주소라든지 아니면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항목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보관 및 저장 방법도 허가 방법대로 쓰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뭐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이긴 한데 일회용 의료기기라는 표시, 일회용이라는 표시,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여기까지는 라벨에 들어가는 표시기도 하죠. 첨부문서에 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복해서 쓸 필요는 사실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용이라는 표시, 임상시험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는 글자 크기도 조금 커야 되지만 7포인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굵은 글씨 또는 글상자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다른 것과 다르게 눈에 띄게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은 구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용기, 외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 외에 사용자에게 뭔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뭔가 더 기재하는 거, 이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으면 안 되고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서 뭔가 그런 어떤 혼란을 주게 하는 표현이라든지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사용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시가 아니라면 오히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 사용시 주의사항을 제발 반드시 읽어주세요.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사용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뭔가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은 허가를 어떻게 받은 거고요. 사용 목적은 뭡니다. 제발 우리가 허가받은 사용 목적은 이거니까 꼭 확인하고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허가를 찾아보시라고 안내를 하실 거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 창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1강이나 2강을 통해서 특히 1강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상호, 업자 상호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허가번호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명칭이라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또 첨부문서를 통해서 제공했었던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의무사항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자세한 사항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라고 기재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마치 점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다 보니까 취약하신 분들, 노약자 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들에 이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점자나 음성 변환용 코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장 사항이다. 그렇지만 우리 제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시각장애인들이 쓰셔야 되는 제품이다. 이거 당연히 점자 표기를 하는 게 너무 바람직하겠죠.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기재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의료기기에 대한 기재사항, 표시기재사항,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일반 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상 기재사항은 그냥 거저 이해하신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설명드릴 때 체외진단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에서 어떤 것들만 바뀌어서 표시하도록 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관련돼서 용기나 외장에 기재해야 되는 라벨에 대한 겁니다. 잘 보시면 의료기기법 2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비슷하네. 그 중에 뭐? 의료기기라는 걸 빼래요. 왜?
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이니까. 그래서 밑에 사무에 보시면 체외진단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쓰도록 했죠.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또 뭐였어요? 자, 사용 목적과 관련된 거는 일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기재하라고 했죠? 첨부문서에 기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을 어디다가 기재하라고 했다? 라벨에다가 기재하라고 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죠. 일반 의료기기처럼 똑같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다? 외부 포장이나 첨부문서에 해당 내용은 다 기재를 하되 본 제품에는 뭐와 뭐는 표시를 해야 된다? 거기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일반 의료기기는 상호와 모델명을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예외는 일반 의료기기법과 동일합니다. 첨부문서 기재사항입니다. 첨부문서 기재사항도 잘 보시면 사용 방법과 사용시 주시사항 똑같다. 19조 의료기기법 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하는 기재사항 이것도 똑같네.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총리령 그러면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보라는 거겠죠. 이건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상 내용이. 자, 제가 읽지 않은 2호에 대한 사항 뭐라고 되어 있죠? 정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용어를 바꾼 거죠. 의료기기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보수 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체외진단 의료기기니까 정도관리. 체외진단 시약을 생각해 보시면 왜 이걸 정도관리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첨부문서 제공 방법은 일반 의료기기 제공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종이, 책자로 제공을 하셔도 되고 USB, CD 등의 전산 매체를 통해서 제공해도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된 의료기기에 한하여 지정된 의료기기에 한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첨부문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살짝 보면 똑같습니다.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업자의 상호와 주소, 수입품일 경우에는 제조국과 제조사명, 허가번호, 명칭, 중량 또는 포장 단위, 일회용이야? 그러면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거기에 더해서 뭐를 쓰라고 했어요? 사용 목적도 써. 그리고 의료기기라는 표시 대신에 뭐를 쓰라고 했습니까? 체외진단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보관 또는 저장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 동일하고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나머지 사항들 기재하면 되는데 아까 의료기기법상에서 요구되는 사항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내 제조업자가 모든 공정을 위탁하여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제조 의뢰자와 제조자를 구분해서 쓰라는 거. 방사선이 나오는 제품은 방사선 특성, 종류 등에 관한 기술적 특성을 기재를 하라고 했던 거. 첨부문서의 작성 연호를 기재를 해야 되는 거. 그 밖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특성이나 구조 등에 대해서 사용자나 취급자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기술적 정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임상적 성능 시험입니다. 일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검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임상적 성능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첨부문서 기재사항이 따로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상호나 이런 것들 기재하는 건 똑같고요.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국가명이나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거, 요것들. 그다음에 제품명, 모델명 쓰라고 한 것도 일반 의료기기와 동일합니다.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은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동일합니다. 보관 또는 저장 방법을 기재를 해야 되고 임상적 시험용이라는 표시, 임상시험용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법상 또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상 표시기재와 관련해서 이를 위반했을 때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 기재사항에 대해서 기재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떨어지지 않게 잘 보이는 곳에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기재 금지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거짓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면 안 되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표시해서도 안 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 방법이나 사용 기간, 예를 들면 일회용인데 이거는 다시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리고 멸균하는 제품으로서 이거는 멸균일로부터 3년 이렇게 허가받은 제품인데 멸균일로부터 5년 변경 허가도 없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런 표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표시를 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있느냐. 표시기재와 관련된 거는 제품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위반을 한 거는 아닙니다. 무허가, 변경 미허가, 수거 검사를 통한 품질 확인을 했더니 품질 부적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절차상의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업무 정지나 수입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라벨, 제 1강에서 설명드렸던 라벨과 관련해 가지고 총 9가지 기재사항이 있죠. 물론 마지막 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인 거니까 8가지에서 9가지인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전부 기재를 하지 않았다.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그중에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았다. 그건 일부 미기재이기 때문에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개만 기재했다. 이 경우에도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로 보고 1개월 처분만 합니다. 자, 외부 용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려졌다. 똑같은 거 표시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표시하지 않으시면 2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고 기재사항에 대해서 일부 미기재를 한 경우에는 15일 판매 업무 정지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자, 첨부문서입니다. 첨부문서의 경우에도 전부 기재하지 않으면 1개월, 일부 미기재일 경우에는 7일에 해당하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우리가 행정규칙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한글로 기재해야 돼,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기재시 주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경고 처분을 합니다. 경고의 처분은 당장의 판매 업무 정지 처분과 같은 어떤 리스크를 안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내용이 조치가 안 된다. 시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2차 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해서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지키잖아요. 15일을 처분을 받고도 또 안 지키면 3차 처분, 또 안 지키면 4차 처분, 계속 안 지키면 4차 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추후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떤 강의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라벨의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첨부문서의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 2개월. 첨부문서 작성 연월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기재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거짓 또는 그 외에 다른 표시 기재 사항에 있어서 거짓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예를 들면 대기업의 마크를 부착을 해서 마치 대기업 제품인 양 믿게 해서 소비자를 기만해서 제품을 팔았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표시 기재와 관련해서 위반이 될 경우에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업무 정지 처분과 같은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 기재 위반 중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성능 효능 효과를 표방한다든지 하는 24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52조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한 회사에 대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어떤 형사고발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의료기기 표시기재와 관련해서 첨부문서에 대한 내용 및 라벨 및 첨부문서에 대한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